소영아, 너 정체가 뭐야? 배달 아줌마가 건달을 한 방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설마 붉은 해 형님이세요? 이제 기억났어. 붉은 해가 뭐야? 전국구 전설의 역강패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언니가 진짜 깡패였어요? 과연 기억을 잃은 전설의 역강패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신흥 조폭들로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소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10분이네요.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서 알람이 필요 없을 정도죠. 국밥집에서 배달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인데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45살의 소영은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며 몸을 쭉 늘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중년의 평범한 아줌마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어깨 라인이나 팔뚝이 좀 두툼해 보이죠? 뭐 배달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육이 붙은 거겠죠. 사실 소영은 7년 전 큰 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4년 동안 기억을 완전히 잃었었거든요. 다행히 3년 전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져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과거 기억은 깜깜했습니다. 김말순 사장님의 정성 국밥집에 도착하니 벌써 국물 끓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왔어요. 이 냄새만 맡아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소영아, 오늘도 일찍 왔구나. 말순 사장님이 국자를 휘저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배달이 좀 많을 것 같아. 새벽부터 주문이 들어오더라고. 네, 사장님. 준비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가겠어요. 소영은 배달용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 키를 손에 쥐었어요. 첫 번째 배달지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국밥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야, 아줌마, 여기 국밥. 현장 인부 중 한 명이 반말로 소영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예의가 없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더 심하네요. 국밥 6그릇입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인부는 돈을 바닥에 던져놓았어요. 거기 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 소영은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참았죠. 배달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배달지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서 멈춰섰을 때였어요. 옆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소영 쪽으로 담배 연기를 후 불어댔습니다. 야, 배달 아줌마, 길 좀 비켜봐. 급한 일 있다고. 빨간불인데 뭘 비키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영은 그냥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소영의 오토바이를 발로 찼습니다. 야, 무시하냐? 그 순간이었어요. 소영의 머릿속에 뭔가 번개처럼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의 파편 같은 거였죠. 누군가 자신에게 덤비는 장면,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 아, 죄송해요. 신호가 바뀌려나 봐서요. 소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상한 충동이 계속 올라왔어요. 저 놈을 한 방에 보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소영은 쉴 새 없이 국밥을 배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배달지에서 또 문제가 생겼네요. 야, 이거 식었잖아. 다시 가져와. 음식이 전혀 식지 않았는데도 손님이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 배달비까지 깎아달라고 우기는 거예요. 손님, 음식은 따뜻한데요. 따뜻하긴 뭐가 따뜻해. 아줌마가 느려서 식은 거잖아. 책임져.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계속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국밥집으로 돌아오니 말순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손님들이 너무 까다로워졌어. 미안하다, 소영아. 말순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소영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 사람만큼은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주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소영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우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꿈속의 자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강하고 눈빛이 차가웠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붉은 해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뭐였을까, 이 꿈은. 소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네요. 아, 진짜 짜증나네.
소영은 머리를 긁적이며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 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소영아, 오늘 첫 번째는 대학교 쪽이야. 거기 새로 들어선 기숙사에서 단체 주문 들어왔어. 말순 사장님이 배달 리스트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학교로 가는 길은 좀 멀었어요. 그런데 신호대기 중에 옆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가죽 자켓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3명 정도 있더라고요. 야, 아줌마, 뭘 쳐다봐? 그중 한 명이 소영을 보고 시비를 걸었어요. 별로 쳐다본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소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따라왔어요. 야야, 무시하냐?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신호가 바뀌자 소영은 빨리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놈들이 계속 뒤쫓아오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죠. 아, 젠장.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소영이 속으로 욕을 하며 속력을 높였는데 그들도 따라서 속력을 높이는 거예요. 이러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소영은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세웠죠. 도망만 치면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야, 드디어 섰네? 이 아줌마 진짜 배짱 좋다. 가죽 자켓 남자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소영을 둘러쌌어요. 하나같이 문신에 피어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무시했으니까 사과해. 그리고 용돈도 좀 내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기분 나빠서 그래. 아줌마가 우리를 무시했잖아. 소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머릿속에 뭔가가 번쩍 지나갔어요. 누군가를 제압하는 자신의 모습. 야, 대답 안 해? 귀머거리야? 그중 한 명이 소영의 어깨를 밀었어요. 그런데 소영의 몸은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 아줌마 힘 좀 세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소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자기도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요. 뭐? 이 아줌마가 지금 까불어? 그들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소영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첫 번째 남자가 소영의 주먹에 맞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소영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언제 주먹을 날렸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야, 이 미친. 아줌마가 우리를 때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몸은 물 흐르듯이 움직였습니다. 왼쪽 공격을 피하면서 오른손으로 상대의 명치를 찔렀고 동시에 발로 다른 한 명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이게 뭐야.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서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소영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말순 사장님이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배달이 늦어서 손님이 전화했는데. 아, 네. 지금 바로 갑니다. 소영은 황급히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쓰러진 남자들을 뒤로하고 배달을 마저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일어난 일로 가득했어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었지? 마치 몸이 알아서. 배달을 마치고 국밥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뭔가 힘이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니 말순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아, 많이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길이 막혀서요. 소영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 그런데 소영아. 말순 사장님이 소영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 눈빛이. 네? 눈빛이요? 응. 좀 더. 날카로워 보여. 기분 탓인가? 소영은 거울을 보고 싶었어요. 정말 자신이 달라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바빠졌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더 생생했습니다. 자신이 붉은 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형님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꿈속에서 자신은 지금보다 젊었지만 지금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강했어요. 주먹 한 방에 덩치 큰 남자들이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잠에서 깬 소영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 리얼해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소영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자신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영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달을 하다가 건달들과 마주쳐도 예전처럼 무작정 참지 않게 되었거든요. 뭔가 자신감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소영아,
오늘은 대학가 쪽으로 배달이 있어. 카페에서 학생들이 단체 주문했어. 말순 사장님이 주문서를 건네주었어요. 대학가는 항상 활기찼죠. 젊은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소영이 카페에 국밥을 배달하고 나오는데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야, 돈 없으면 뭔 대학을 다녀? 제발, 그만해 주세요.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슬쩍 골목을 들여다봤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 셋이 여대생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여대생은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초라해 보였어요. 가방도 낡았고 신발도 좀 해진 것 같았습니다. 은채영, 너 진짜 짜증나. 맨날 공부만 하면서 우리 무시하지? 저는 무시한 적 없어요. 없긴 개뿔, 어제 과 회식에서도 안 나왔잖아. 김기복이라는 녀석이 여학생의 가방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던져버렸습니다. 야, 은채영, 너 우리한테 용돈 좀 내놔. 어차피 넌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낼 처지잖아. 소영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소영이 골목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아줌마는 뭐예요? 뭐긴 뭐야. 애들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러 온 거지. 김기복이 실실 웃으며 다가왔어요. 대학생이지만 덩치가 어른 못지않았거든요. 아줌마,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가세요.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애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괴롭히면 되냐? 에이, 아줌마도 참견 좀 하지 마요.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니까. 그때 은채영이라는 여학생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꾹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딘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야, 김기복아. 그만하고 가라. 뭐, 아줌마가 지금 우리 보고 가라고 해요? 김기복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배달 아줌마가 자기들에게 명령한다고 생각하니까 우습다는 듯이 말이죠. 웃긴 게 뭐가 있어? 애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냐?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예전에 골목에서 건달들과 싸웠을 때처럼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진짜 가세요. 안 그러면 뭐? 소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자 김기복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죠.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소영은 은채영의 가방을 주워서 털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김기복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이 애 건드리지 마라. 알겠지? 네. 김기복과 친구들이 황급히 도망갔어요. 소영도 자기가 왜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는지 신기했습니다. 괜찮아? 소영이 은채영에게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아주머니라니 언니라고 불러. 나 그렇게 늙어 보여? 은채영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말려들게 해서 죄송해요. 뭔 소리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소영은 은채영과 함께 골목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에게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동생처럼 느껴졌거든요. 언니는 뭐 하세요? 국밥집에서 배달 일해. 너는 몇 학년이야?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에요. 경영학과요. 은채영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어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록금 얘기하던데 뭔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도움을 못 받아서 알바로 학비를 벌고 있어요. 은채영이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소영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일해야 해서. 네, 언니 정말 감사했어요. 은채영이 깊게 인사를 했어요. 소영은 뭔가 뿌듯한 기분으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차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자꾸 뒤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소영이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상하네. 뭐지? 소영은 일부러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차는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는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소영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말순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소영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걸까? 그리고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 것도 우연일까? 그날 밤, 소영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누군가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절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해가 돌아왔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꿈속의 자신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영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배달을 하다 보면 자꾸 수상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는 거였습니다. 소영아, 오늘은 공단 쪽으로 배달이 많아. 조심해서 다녀와. 말순 사장님이 당부했어요. 공단은 원래 좀 험한 동네였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분위기가 거칠었거든요. 소영이 첫 번째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어요. 저 사람.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어딘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 고개를 돌려 다시 보니 사라져 있었어요. 기분 탓인가? 두 번째 배달지로 가는 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자꾸 뒤따라오는 거예요. 소영이 속력을 줄이면 그 남자도 줄이고 속력을 높이면 따라서 높이더라고요. 또야? 도대체 뭐지? 소영은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그러자 그 남자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헬멧을 벗지 않아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급하게 도망갔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일단 배달을 마저 해야 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은채영이 국밥집에 나타났어요. 수업이 끝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은채영아, 왜 여기까지 왔어? 그냥 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은채영이 수줍게 웃었어요. 어제 도움을 받은 게 고마웠나 봅니다. 배고프지? 국밥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돈이. 야, 뭔 소리야. 언니가 사는 거야. 소영이 말순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국밥 한 그릇을 끓여달라고 했어요. 은채영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니,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김기복 그 녀석들이 오늘은 저를 안 건드렸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언니, 혹시 무술 같은 거 배우셨어요? 어제 그 녀석들이 언니를 보고 완전 무서워하던데. 소영도 궁금했어요. 자신이 왜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낼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었는데 뭔가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소영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정소영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저는 최건우라고 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건우라는 남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하지만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여기서 하기엔 좀. 밖에서 얘기하시죠. 은채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말순 사장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무슨 얘긴지 궁금하네요. 소영이 단호하게 말하자 최건우의 얼굴에 잠깐 짜증 섞인 표정이 지나갔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죠. 요즘 이 동네에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개발요? 네. 이 일대를 전부 새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상인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셔서 최건우가 말순 사장님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정소영 씨께서 이 동네 분들을 설득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요?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이 동네에서 정소영 씨가 꽤 영향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영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영향력이라니. 저 그냥 배달하는 사람인데요. 최건우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겸손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이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순간 소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남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던 걸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최건우가 명함을 놓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완전히 건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인상도 험악했어요. 건우 형님, 여기 계셨네요. 박기태, 뭐하러 왔어? 아, 형님이 오신다길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박기태라는 남자가 소영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영의 머릿속에 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박기태도 소영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마치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설마,
뭐가 설마야? 최건우가 박기태를 제지했어요. 가자. 두 남자가 나간 후 국밥집 안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요. 은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소영아, 조심해야겠어. 말순 사장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소영은 최건우가 놓고 간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흑룡파 대표 최건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폭이었던 거죠. 그날 밤 소영은 잠들기 전에 계속 박기태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건우가 한 말도 신경 쓰였어요. 요즘 이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시 자신이 건달들과 싸운 일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 소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박기태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형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며칠 후 소영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은채영이 울면서 국밥집으로 뛰어온 거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김기복 그 새끼들이. 아니, 그놈들이 저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은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김기복과 친구들이 차를 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많아서 도망쳤는데. 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소영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른도 아닌 대학생이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새끼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언니, 욕하시네. 은채영이 울먹이며 웃었어요. 당연히 욕해야지. 어린애를 납치하려고 하는데. 소영은 즉시 오토바이 키를 집어들었어요.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거든요. 언니, 어디 가세요? 그 개새끼들 혼내주러. 위험해요. 걔들 진짜 나쁜 애들이라고요. 하지만 소영은 이미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김기복과 친구들이 자주 모이는 곳은 대학교 뒤편 PC방이었어요. 소영이 그곳에 도착하니 과연 그들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김기복. 소영이 PC방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불렀어요. 김기복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줌마가 왜 여기에? 아줌마가 아니라 언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은채영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뭘 했다고요? 김기복이 당황하며 친구들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소영의 눈빛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납치하려고 했다며? 너 지금 완전히 선 넘었어. 아니, 저희가 언제 납치를. 소영이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PC방 안에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차에 태우려고 했다며? 그건. 김기복이 말을 더듬었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야, 김기복아. 너 나이가 몇이야? 20살이요. 20살? 성인이 돼서 어린애 납치하려고 해? 너 진짜 죽고 싶어?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리고 눈빛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이미 한 거잖아. 그때 김기복의 친구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야, 박기태 형한테 전화해. 이 아줌마 미쳤어. 박기태? 소영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또 뭔가가 번쩍였어요. 며칠 전 국밥집에 왔던 그 남자 말이에요. 박기태가 누구야?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이요. 형님한테 말하면 아줌마 가만 안 둘 거예요. 김기복이 조금 자신감을 되찾은 듯 말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박기태? 그래, 불러봐. 당장 불러보라고. 정말로 불러도 돼요? 그럼. 빨리 불러. 김기복의 친구가 박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들렸습니다. 네, 형님. 국밥집 배달 아줌마가 우리를 괴롭혀요. 네. 지금 바로 오신다고 하네요. 10분쯤 후에 박기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PC방에 들어오자마자 소영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너는. 오랜만이네, 박기태. 소영이 말하는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박기태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붉은 해라고 불렸는지.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7년 전까지 자신은 전국구 역깡패였어요. 붉은 해 정소영. 서울 강남을 주름잡던 조직의 보스였죠. 박기태는 원래 라이벌 조직의 두목이었는데 소영에게 밀려서 결국 부하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붉은 해 형님이세요? 형님? 김기복과 친구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자기들이 형님이라고 부르던 박기태가 배달 아줌마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기태, 너 아직도 애들 꼬셔서 이런 짓 하고 있구나. 형님,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모두들 형님이 죽었다고. 죽긴 개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어. 소영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배달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전국구 역깡패 붉은 해 정소영이었죠. 이 새끼들이 내 동생을 건드렸다며? 동생이요? 은채영이. 그 애 건드린 거 맞지? 박기태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김기복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 녀석들이 형님 동생을. 몰랐으면 됐어? 어린애 납치하려고 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납치요? 야, 김기복, 너 뭔 짓을 한 거야? 박기태가 김기복의 뺨을 때렸어요. 김기복은 영문도 모른 채 맞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교육? 박기태야, 너 아직도 못 배웠구나. 소영이 박기태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언제 애들 괴롭히라고 했어? 아니, 형님. 형님은 개뿔이고 다시는 은채영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겠어? 네. 박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기복과 친구들은 완전히 멍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소영이 김기복을 바라봤어요. 다시는 은채영 건드리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지? 네. 대답을 제대로 해. 알겠습니다. 김기복과 친구들이 벌벌 떨며 대답했어요. 소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거든요. 박기태, 너는 따로 와봐. 소영이 PC방 밖으로 나가자 박기태가 따라왔어요. 둘이 골목에 서니 박기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일어나. 사람들 본다. 형님, 그동안 정말 어디 계셨던 겁니까? 소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기억이 돌아오니까 과거의 무게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잃고 있었어. 7년 전 사고 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거든. 사고요? 그때 그 일 말씀이신가요? 소영도 이제 기억났어요. 7년 전 라이벌 조직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던 일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하지만 형님, 요즘 이 동네에 흑룡파가 들어와서 설치고 있습니다. 흑룡파? 최건우라는 놈이 우두머리예요. 재개발 명목으로 이 일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은 며칠 전 국밥집에 왔던 최건우를 떠올렸어요. 그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돌아오셨으니 예전처럼. 아니야,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해. 하지만 형님, 박기태야, 나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해. 박기태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시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소영이 돌아서려는데 박기태가 다시 말했어요. 형님, 그런데 최건우 그 놈이 형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 찾고? 네. 며칠 전부터 이 동네에서 붉은 해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건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놈이 왜 날 찾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영은 국밥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기억이 돌아온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과거의 적들까지 나타난 거였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니 은채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안 오셔서. 응, 괜찮아. 그리고 이제 김기복 그 놈들은 너를 안 건드릴 거야. 정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영은 웃으며 은채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기억이 돌아왔지만 이 아이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니가 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려줬어. 그날 밤 소영은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했어요. 자신이 왜 붉은 해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국밥집에서 배달하고 은채영 같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평범한 삶 말이에요.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후 소영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배달 일을 했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처럼 무작정 참지 않게 되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영아,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말순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생겼나? 그런가요?
별로 다른 건 없는데. 하지만 소영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은채영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언니, 큰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야? 등록금을 못 낼 것 같아요. 알바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은채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혼자 등록금을 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부족한데? 200만 원 정도요. 너무 큰 돈이라서. 소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 같으면 그 정도 돈은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배달일로 버는 돈이 전부였거든요. 걱정하지 마. 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언니,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뭔 소리야. 가족끼리 뭘.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최건우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영 씨. 또 왜 왔어요? 지난번에 드린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최건우가 은채영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 예쁜 아가씨가 소영 씨의 동생인가 보네요. 동생이 왜? 아니에요. 그냥 귀여워서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등록금이 비싸다던데. 순간 소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남자가 은채영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뭔 소리예요? 아, 별뜻 없어요. 다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최건우가 명함을 하나 더 놓고 나갔어요. 은채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 사람 뭔가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그냥 사기꾼이야. 하지만 소영은 불안했어요. 최건우가 은채영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이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길이 한적했는데 갑자기 검은 차 2대가 나타나서 길을 막은 거예요. 뭐야?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조폭들이었습니다. 정소영 씨 맞죠? 우리 보스가 보자고 하네요. 누가 보자고? 가시면 알게 됩니다. 싫다고 하면?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은채영이 대학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이 학생 참 예쁘네요. 혼자 다니기엔 위험한 세상인데. 소영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죠. 소영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차에 탔어요. 은채영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차는 시내 번화가의 한 빌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최상층에 있는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최건우가 넓은 책상 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붉은 해.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요. 왜요? 자랑스러운 이름인데. 전국구 역깡패 붉은 해. 한때는 서울 강남을 주름잡던 전설 아니었나요? 소영은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배달하는 아줌마고요. 그럴 리가요. 며칠 전에 우리 부하 박기태를 제압한 걸 봤거든요. 여전하던데요? 뭘 원하는 거예요? 최건우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간단해요. 이 동네에서 손을 떼고 싶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주민들을 설득해주면 됩니다. 붉은 해의 명성이면 충분하죠. 그럴 리 없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최건우가 서류 봉투를 건네줬어요. 안에는 은채영의 대학 전액 장학금 증서와 생활비 지원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다닐 수 있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드릴게요. 소영은 서류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은채영을 위해서는 좋은 기회였지만 동네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었거든요.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거절하면? 그럼 은채영 양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요즘 어린 학생들이 사고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소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싸우면 은채영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보죠. 좋은 선택이에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답을 들려주세요. 소영은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영은 계속 생각했어요. 은채영의 미래와 동네 사람들의 안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윤기봉이에요. 기봉이? 윤기봉은 예전에 소영의 부하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동네에서 이발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어떻게 알았어?
박기태 그놈이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형님, 혹시 지금 곤란한 일 있으시죠? 소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봉아, 만날 수 있어? 언제든 가능합니다, 형님. 그럼 내일 저녁에 봐. 예전 그 이발소에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영과 동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소영은 평소처럼 배달 일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은채영도 며칠째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저녁이 되어 윤기봉의 이발소를 찾아갔을 때 소영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발소 앞에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고 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모두 소영의 예전 부하들이었어요. 40대 중반에서 후반의 남자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다 왔어? 기봉이가 연락했어요. 형님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와야죠. 소영은 감동했어요. 7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고마워, 다들. 하지만 위험한 일이니까. 형님,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언제 형님을 버린 적 있나요? 윤기봉이 나서서 말했어요. 48살이 된 지금도 예전처럼 의리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최건우와 흑룡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은채영이 위험에 처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그 개새끼가 형님을 협박해요? 미쳤구나, 진짜. 형님, 그냥 한번 쓸어버릴까요? 부하들이 분노했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예전처럼 무작정 싸우면 안 돼. 은채영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확하게 타격을 줘야 해. 최건우의 약점을 찾아서 말이야. 그날 밤부터 소영과 옛부하들은 흑룡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건우가 재개발 사업 외에 불법 도박장과 대부업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형님, 여기를 치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좋아. 하지만 무작정 부수는 건 안 돼.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소영의 계획은 예전과 달랐어요. 폭력보다는 법적인 방법을 우선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은채영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날 오후 은채영이 눈물을 흘리며 국밥집으로 뛰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소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은채영에게는 병든 아버지가 전부였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길에서 차에 치였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1,000만 원도 넘는다고. 은채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가해자는 뺑소니를 쳤다고 했습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 치료비도 없고 등록금도. 소영은 은채영을 꽉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최건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소영 씨,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은채영 양의 아버지 말이에요. 정말 안 됐네요. 소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거든요. 설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한 일은 아니에요. 다만 치료비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죠. 조건이 뭐예요? 간단해요. 내일까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소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설령 최건우가 직접 사고를 낸 게 아니라 해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채영아, 걱정하지 마. 언니가 뭔가 해결할게. 그날 밤 소영은 윤기봉에게 전화했어요. 기봉아, 계획 변경이야. 뭔 일이에요, 형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일 밤에 행동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박장을 치고 최건우를 직접 만날 거야. 다음 날 밤 소영과 옛부하들은 흑룡파의 도박장을 습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거였어요. 야, 누구야? 도박장 직원들이 소영 일행을 보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야, 다들 움직이지 마. 소영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물론 진짜 경찰은 아니었지만 도박하던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건 불근해. 한 직원이 소영을 알아봤어요. 소영의 명성은 아직도 살아있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오늘부터 여기는 영업 금지야. 소영과 부하들이 도박 기계들의 증거 사진을 찍고 장부들을 수거했어요. 폭력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최건우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감히 내 사업장을 건드려? 내 사업장? 불법 도박장을 사업장이라고 하냐? 붉은 해. 내가 나타날 줄 알았어. 최건우와 소영이 마주섰어요.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은채영 아버지 일 내가 꾸민 거지? 증거라도 있어? 그냥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야. 그럼 이것도 불행한 사고야. 소영이 수거한 장부들을 흔들어 보였어요. 이 정도면 세무서랑 경찰서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겠네. 최건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법 도박장이 발각되면 그의 다른 사업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뭘 원해? 간단해. 은채영이랑 동네 사람들 건드리지 마. 그리고 재개발도 포기해. 그럼 이 자료들은? 내가 약속을 지키면 없던 일로 하겠어. 최건우는 잠시 고민했어요. 양쪽 다 손해였지만 더 큰 손해를 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야.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에는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최건우가 부하들과 함께 떠나간 후 윤기봉이 다가왔어요. 형님,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소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평화는 힘으로 지켜낸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은채영의 아버지 치료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동네 상인들이 모금을 했고 소영도 자신의 전 재산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부족한 금액을 모두 채워줬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 소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그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마 윤기봉이나 다른 부하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동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을 알게 되었어요. 국밥집 앞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신 정소영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현수막은 왜 걸어놨어요? 동네 사람들이 걸자고 해서 말이야. 소영이 덕분에 평화로워졌다고. 말순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소영이는 우리 동네 영웅이야.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악몽도 없었고 과거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소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배달 일을 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소영 언니. 은채영이 환한 얼굴로 국밥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한 후로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채영아, 오늘 수업 없어? 있긴 한데 언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성적 장학금이요. 은채영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정말? 축하해. 소영이 은채영을 꽉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뭔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윤기봉이 들어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기봉아,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님한테 표창을 주고 싶다고 하네요. 표창을? 네. 동네 치안 향상에 기여했다고 해서요. 그리고 윤기봉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청소년 보호 재단에서 형님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네요.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내가? 상담위원을? 형님만큼 청소년들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채영이 봐도 그렇고. 은채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언니는 진짜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재능이 있어요. 소영은 생각해봤어요. 자신의 과거 경험이 이런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좋아. 해볼게. 몇 주 후 소영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을 상담해주고 주말에는 동네 안전 순찰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 일은 소영에게 큰 보람을 줬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상담을 받던 고등학생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영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상담센터에서 나오는데 박기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사실, 저도 형님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요. 박기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운영하던 것들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려고 해요. 소영은 놀랐어요. 박기태가 이런 결심을 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이야? 네. 형님을 보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때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소영은 웃었어요.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형님. 그날 밤, 소영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은채영이가 장학금을 받았고 새로운 상담 의뢰도 들어왔다. 그리고 박기태까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한다. 내가 변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구나. 예전에는 주먹으로만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진짜 강한 거구나.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동네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국밥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뭔가 중요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 정소영 씨 맞나요? 네, 그런데 저는 서울시청 복지과에서 나온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서울시에서 새로운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소영 씨께서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소영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정소영 씨만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도 있고요. 김 과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생각해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날 저녁 소영은 은채영과 윤기봉, 말순 사장님과 함께 상의했어요. 언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형님, 해보세요. 형님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소영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항상 응원할게. 모두의 격려를 받고 소영은 결심을 굳혔어요. 며칠 후 소영은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이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배달 일도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네요. 몇 달 후 소영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거리의 천사라는 이름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직접 도움을 주는 일이었어요. 소영은 여전히 아침에는 배달 일을 하고 오후에는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국밥집에서 동네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은채영이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전직 깡패에서 청소년 보호 전문가로 변신한 정소영 씨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부끄럽네.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국밥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동네 상인들, 윤기봉과 예쁘아들, 은채영까지 모두 소영을 축하하러 온 거였습니다. 건배, 소영이를 위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소영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혼자 강한 것보다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진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소영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정소영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PD입니다. 혹시 정소영 씨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도 될까요? 소영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몰랐거든요. 제 이야기요? 네. 깡패에서 청소년 보호 전문가로 변신한 이야기요.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글쎄요. 좀 부끄러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이에요. 소영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몇 주 후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소영의 일상, 청소년 상담,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 등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소영 씨,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세요? PD가 인터뷰 중에 물었어요. 후회요? 글쎄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혼자 강해지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함께 있을 때가 더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때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촬영 마지막 날 국밥집에서 마무리 촬영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소영을 응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들으며 소영은 울컥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은채영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요. 나도 그래? 네. 처음 만났을 때는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해요. 너도 많이 변했어. 더 당당해졌고.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보여준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해결된다는 걸.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 말이에요. 몇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어요. 붉은 해에서 거리의 천사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 후 소영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어요. 정소영 씨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데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소영은 바빠졌어요. 하지만 좋은 바쁨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어느 날 박기태가 자신의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형님, 맛 좀 봐주세요. 오, 맛있네. 진짜 요리 잘한다. 형님 덕분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박기태의 식당은 새 출발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그해 말, 소영은 또 다른 상을 받게 되었어요. 올해의 사회공헌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는 은채영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 상은 제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소영이 수상 소감을 말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소영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밥집으로 갔어요. 말순 사장님이 특별히 잔치국밥을 끓여주었거든요. 소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언니 최고예요. 형님, 정말 멋있어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소영은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과거의 붉은 해 정소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사람들을 지키고 도우는 새로운 정소영이 태어났다. 예전에는 주먹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게 진짜 강한 거구나.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웠지만 함께 있으니까 따뜻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배달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행복을 배달하는 일이었거든요. 소영 언니, 화이팅! 길에서 만난 학생이 인사를 했어요. 소영이 상담해준 아이였습니다. 너도 화이팅!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어요. 주먹으로 쓴 전설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전설 말이에요. 몇 년 후 은채영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소영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박기태의 식당은 동네 명소가 되었고 윤기봉의 이발소는 청소년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여전히 아침에는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상담을 하며 저녁에는 국밥집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언니, 후회 없으시죠? 은채영이 어느 날 물었어요. 후회 전혀. 이게 내 진짜 인생인 것 같아.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해 정소영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치유로, 혼자가 아닌 함께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쓰여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에요.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